25일 날 처음으로 피델리티에서 자금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ETF 전체로 보자면요,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알고라니 미국 답답한 비트 흐름 시장 변수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4월 26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자, 일단 ETF 승인 이후에 제가 비트코인 흐름을 봤어요. 1월 11일 상장이 됐죠. 10일 승인되고, 자, 승인된 직후에 올랐다가 상장이 되자마자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중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요, 지금 ETF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은 거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에 73,000달러 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한 64,000, 63,0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6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다시 끌어올리고 뭔가 하방이 탄탄하게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ETF가 있겠죠. 네. 그래서 ETF 자금 흐름 좀 보겠습니다. 23일 화요일에 GBTC에서 6,7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락과 아크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곳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요, 다행히 화요일에는 ETF에 3,2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27일 수요일에는 GBTC에서 좀 유출 규모가 큽니다. 1억 3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를 블랙락이 좀 메워줘야 될 텐데, 놀랍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1억 3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왔는데 자금이 들어온 것은 아크의 400, 피델리티의 6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일에는 ETF 전체에서 총 1억 2,1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블랙락은 제로죠, 제로. 이 블랙락이요, 그간 ETF가 거래된 지 71일 연속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자금 유입이 제로가 되면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쉽게도 10위로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자, 블랙록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합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도요, 제가 비트코인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봤더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블랙락 산하 ETF 자금 흐름의 24%, 4분의 1을 비트코인 ETF가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중요한 자사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5일 목요일 자금 흐름을 보자면 GBTC에서 또 어마어마한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ETF가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블랙락은 또 제로가 나왔고요. 놀랍게도 피델리티에서 2,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피델리티의 순자금 유입이 제로였던 적은 있었는데 피델리티 ETF에서 돈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5일 날 처음으로 피델리티에서 자금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ETF 전체로 보자면요,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 자금 흐름이 현재로서는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의 확대거든요. 이 기관 매수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관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평가 기간을 거칩니다. 보통 경우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월 11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막 3개월이 지난 셈입니다. ETF 통한 기관 매수가 앞으로 본격화될 텐데요. 그 외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자사 상품을 파는 브로커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권유를 허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5,000명의 브로커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ETF가 좋을 것 같으니까 고객들한테 판매를 권유해 라고 허용을 검토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판매를 권유해도 좋다라고 허용할 거라고 하니까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 뭐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객들 자금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예보공사 어드바이저 두 곳도 2천만 달러 상당의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퇴직 컨설팅을 하는 GRP 파이낸셜도 7종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 자금이 계속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날 미국 시장에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됐지만 그에 앞서서 캐나다는 이미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나다 쪽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노출이 더 많이 됐던 거죠.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작년에 캐나다 기관 10곳 중 7곳이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끝판왕은 연금이죠.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권리보호 법안을 검토하면서 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고려를 요구할 거다라는 이제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법안이 아직 제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언제쯤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매크로겠죠. 사실 자산시장은 지금 현재 모두 다 거시경제 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어떻게 될지 이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투자자들도 봤더니 이전까지는 반감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반감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고 이 코인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되나 거시 변수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여전히 반감기겠죠. 정확히 말하면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반감기 이후 여파가 어떻게 될지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가격에 사실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 렉트 캐피탈의 분석에 따르면 반감기를 전후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자면 일단 반감기 전 상승, 그리고 반감기 직전 되돌림, 그리고 조정,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충 한 1년이 지나면 고점을 찍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난번 반감기에도 몇백 %가 오르고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몇천 %가 오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다들 반감기를 거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반감기가 지났지만 과거와 같은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커지기도 했고요. 반감기를 통한 비트코인 채굴량의 감소 그 비율 자체가 이미 대부분이 90% 이상이 채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쪽에 미치는 공급 충격 여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감기가 주는 공급 충격에 따른 가격 급등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기대치를 낮춰야 되겠죠.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는 수요가 공급의 5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겠습니다. 반감기는 공급을 어쨌든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르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자면 고래 등의 매수 세력입니다. 일단 누가 매수했나 봤을 때 1 BTC 미만 보유 주소 개미라고 볼 수 있죠. 60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지나면서 시장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1000BTC 이상 보유 고래 주소들 그리고 $1000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지갑이 늘었다. 이걸 보면서 고래는 계속 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립토컨트 주경 대표가 올린 글인데요. 오래된 비트코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비트코인이 이제 이동한 얼마가 이동했냐라는 거고 그때 따른 이제 가격 변화인데요. 이게 머피의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이 오래된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에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항상 그랬어요. 오래된 고래 지갑이 움직이면 하락에 동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표고요. 또 다른 매수 세력으로 보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매수 대기 자금인데
이 최근 수주일 동안 보자면 제가 ETF 자금 흐름 매번 말씀드리죠. 그 자금 흐름을 보자면 현물 ETF 자금 유입세가 둔화됐습니다. 순유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USDT와 USDC 공급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시장에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수 세력으로 보자면 사실 차이나 머니가 있겠죠. 많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차이나 머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차이나 머니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홍콩 ETF입니다. 4월 말 거래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승인이 됐었죠. 그래서 언제 과연 거래를 시작할까 궁금했는데 4월 30일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장에 상장되는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와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자금 유입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면요, 이 홍콩 시장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홍콩 시민입니다.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현재 ETF 시장 자체도 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요.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기 전망에 대해서 중립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가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르겠지만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지금 이미 약간 비싼 가격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장기로 보자면 최소 연내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15만 달러 갈 거야 라는 전망을 고수했고요.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은 올해 최대 20만 달러는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비트와이즈 CIO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반감기면 사실 28년이거든요. 그 전에 25만 달러는 너끈히 돌파할 거야 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온 전망이요. 뭐 단기, 중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장기로 보자면 모두 다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변수를 말씀드렸을 때 빠진 게 하나 있죠. 뭐냐?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 상환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 주제로 총정리하겠습니다.